바쁜 일상에 지친 몸을 편히 기대 쉴 수 있는 공간, 집.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한순간의 고통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좀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불면증도 심해지고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도 받았었어요. 결국에는 폭발을 하니까 휘발유를 싸질머지고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야. 휘발유. 층간소음 분쟁으로 폭행,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만 그냥 원래 참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는 정말 그런 어려움을 토할 때가 없어서 좀 힘들었고요. 평범한 일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살인 충동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그 원인과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미 8군에서 쓰고 있던 서울 아현동 고객길의 풍전 아파트를 건국 최고 공로 훈장을 받은 바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파트.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30년대에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서울 교회 송암동에 현대 기가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6.25 전쟁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1958년 한국 기업이 만든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의 명물로 소개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시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 없는 시민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울의 잠실지구입니다. (6.25)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던 1970년대. 대도시의 사람들이 급격히 모여들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잠실, 반포 등 대단지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아파트 열풍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명실상부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77.8%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9년부터 2021년까지 오면서 4만여 건, 4만 5천여 건으로 약 2배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또는 분쟁 건수도 급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서현 씨도 층간소음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벽 한 4시에서 5시 반 정도 시간대,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음악 소리가 되게 크게 났어요. 지속되다 보니까 그 시간 되면은 자다가도 이제 소리 조금 나는 순간 바로 깨서 소리가 끊기기 전까지는 잠을 못 들어요. 병원 가서 수면제 처방도 받았었어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잘 드는데 도중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깨는 거는 똑같아요. 주변의 층간소음 피해를 해결해 줄 곳은 없었던 걸까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하려고 찾아갔을 때 이제 거기는 접수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이웃사회센터에 접수가 되면은 소음 측정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윗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분들이나 경비원분들도 못 들어가고 있어서 이웃사회센터에서 나와도 그분이 문을 안 열어주실 것 같아서 포기를 했었고요.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을 때도 이제 문을 안 열어주면 일단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피해자들은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져 수면 부족이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를 담당했던 최영수 씨는 갈등을 해결하려다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애들이 뛰고 이제 이렇게 노니까 이거 그냥 계속 처음에는 한 5, 6개월은 그냥 이거 내가 참아야지. 나도 뭐 애들을 길러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구성을 해놓고서 이제 1년이 넘어가니까는 이제 사무실로 이제 찾아오시는 거야, 이분이. 딴 데부터 가지고 이제 신나통을 이제 들고 가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층간소음 분쟁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층간소음 문제로 임대아파트 주민이 위층 주민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아랫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는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행과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 간의 칼부림까지 일어날 정도로 층간 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벽식 구조의 등장과 무관치 않습니다. 아파트 열풍이 불던 1980년대 이후에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됩니다. 벽식 구조는 상당히 특이하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구조고 저희가 아파트를 이렇게 빨리 지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처럼 빨리 짓는 나라가 없거든요. 천장에 설치한 보와 기둥으로 천장을 받치는 기둥식 구조와 달리 벽식 구조는 기둥 없이 사방의 벽면이 천장을 떠받칩니다. 벽식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대한민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기둥식 구조보다 공사 기간도 짧고 비용도 줄면서 건설사나 입주민들 모두 환영했지만 그러니까 공기 전달음보다 이런 구조체의 소리 전달이 15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충격 발생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부에서 발생이 되고요. 심지어는 그게 바로 아래층뿐만 아니라 아래층 옆에 층이나 그 밑에 층까지는 나고 그 충격의 음에 의해서 위층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식 구조에 의한 그 소음 전달 부분은 상당히 열악한 거죠. 소음의 진동이 기둥만 타고 가는 기둥식 구조와 달리 사방의 벽면 전체가 울리는 벽식 구조에는 층간소음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북이 가죽이 이렇게 두꺼우면 소리 잘 안 나겠죠. 북이 이렇게 얇으니까 소리가 잘 나는 거거든요. 벽도 한 20cm 정도로 얇으니까 위에서 충격이 오면 이게 이제 북판이 돼가지고 떠는 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벽식이 조금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07년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 구조로 지어져 층간소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바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만의 고유한 난방 문화. 온도를 위해 여러 겹을 켜켜이 쌓아 만들어지는 현재의 아파트 바닥 구조 역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돌을 하기 때문에 층간 단열이 필요해서 그래서 온돌층 하부 그러니까 구조층의 상부, 온돌층의 하부에 이 두 개의 층을 분리하는 이 단열층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두 개의 층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면서 내부에 공진층을 형성하는 거고요. 상부의 온돌층에 충격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진 그 부분들이 바로 이 공진층에서 소리가 확장이 됩니다. 온돌 때문에 생겨나는 공간. 공진층이 벽식 구조와 맞물려 마치 스피커처럼 층간소음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파트 단열 구조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층간에 다 이 온돌 구조가 다 있기 때문에 층간 단열을 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지금 층간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빼내서 건물 전체를 외단열로 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층간의 단열을 최소화한다 그러면 이 지금 구조층하고 이 온돌층하고 하나의 그 중간에 그 어떤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층을 하나 넣어서 상부를 이렇게 붙이면 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충격 내성이 커지는 거죠. 건설사들도 바닥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술 개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 기포 콘크리트의 목적은 이 난방 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목적이고 또 하나는 단열 성능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잘 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열 성능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과감하게 그 부분을 빼서 이제 방음식 구조로 이제 변경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규제를 충족한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규제는 충분한 것일까?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장비가
표준 경량 충격은 태핑 머신입니다. 한번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이 소리는 경량 충격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볼이 중량 표준 충격으로 임팩트 볼입니다. 이번에 들린 소리는 중량 충격음입니다. 이 소리는 어린이가 달리는 소리요. 혹은 어른이 맨발로 발 뒤꿈치를 충격하는 그런 소리와 유사한 소리로 무겁고 둔탁한 소리를 모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규제는 가볍고 딱딱한 충격인 경량 충격음은 물론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걷거나 뛰는 소리에 해당하는 중량 충격음 모두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사전인정제도 도입으로 시작된 층간소음 규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쳤습니다. 2005년엔 중량 충격음 기준이 추가됐고 2014년에는 벽식 구조의 바닥 두께를 180mm에서 210mm로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규제는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바닥 충격음에 대한 규제 기준이 법제화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와 측정법을 먼저 제안한 일본도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 규정이지 이렇게 저희처럼 강제 레벨을 하고 이건 맞추는 데는 없고요. 다만 정부가 층간소음을 엄격히 규제하고 건설사들은 그 까다로운 층간소음 기준을 지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입주 이후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정부나 시공회사는 다 잘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잘 지어진 곳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 당신들이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현행 규제에도 층간소음 갈등과 문제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어제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사전 인정제에서는 샘플 구조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실제 공사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 가능성을 보완한 겁니다. 건설사의 보완 시공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바닥 충격음의 기준도 경량, 중량 충격음 모두 49데시벨로 강화했습니다. 현재 건설되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그 공인기관에 실험실에서 진행되어 온 그런 소음 차단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지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게 이제 사후 확인제의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사후 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도 책임 소재가 더 커졌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은 한 건설사의 층간소음 연구소입니다. 벽식 구조뿐 아니라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라멘식 구조까지 다양한 연구 조건을 갖췄습니다. 네, 저희 레미안 고현랩은 층간소음을 연구하는 시설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벽식 구조와 더불어서 기둥식, 혼합식, 라멘식 4가지 타입의 골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골조의 영향에 따른 층간소음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튼튼한 구조, 그리고 몰탈층에 사용되는 그 몰탈의 무게 증가, 그리고 소프트한 완충제 확보, 이렇게 크게 3가지 축으로 저희는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벽체와 천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건설사를 찾았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바닥 구조 연구는 기본입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그 바닥 충격음, 특히 이제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그 구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3중 바닥 구조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이 제도가 바뀌는데요. 그 제도가 바뀌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거고, 그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성능 확인이라든가 시공성 등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구조는 이 기포 콘크리트가 빠지고 대신에 바로 이 완충제 위에다가 이 난방배관을 바로 시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70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몰탈층 내에 이 난방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이런 이제 부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재를 개발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목적은 일단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성능이 이제 주 목적이고, 또 하나는 시공성 그리고 공기 절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이제 개발한 구조고요. 개발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완충제나 그 위에는 올라간 온도층까지 해서 바닥 시스템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달 경로 중 한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뭐 평면, 구조 형식 이런 것들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어떤 바닥 구조, 어떤 평면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예측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기술도 지금 계속 저희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닥뿐 아니라 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층간 소음을 줄이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바닥 완충제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천정에서의 또 그 보완적인 성능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국책 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구 개발이 완료돼서 벽체 지지형 천장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고요. 진동이 쿵 생겼을 때 그게 이렇게 떨리면서 그 쇠 닿대에 의해서 그 천장이 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소음이 커지게 되는데, 그 닿대 수를 갖다가 한 3분의 1로 줄이니까 그 진동되는 거를 많이 그 저감이 되겠죠. 건설사의 기술 개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 인정서에서 중량 3급, 그 경량 1급을 달성했고요. 거기에 요 벽체 지지형이 이제 보완이 되게 되면 한 3dB. 그러니까 결국은 1등급 정도, 한 등급 정도씩이 더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같은 경우 한 2등급, 그리고 경량은 이제 1등급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더 안전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이런 연구 개발 노력과 기술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발주처인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공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당연히 한계입니다. 사실은 이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뭐 연구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그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러는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완 시공은 시공 방법하고 건축 구조상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에는 그 지금 시행령의 벌칙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닥 추경 성능 검사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업 주체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당장 다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입장을 갖다가 전문가라든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모아서 현실적인 방안을 한번 큰 틀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번에 좀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라멘식 구조가 있습니다. 라멘식 구조는 기둥과 보가 윗집의 소음을 흡수합니다. 벽식 구조가 등장하기 전 초창기 아파트가 이렇게 라멘식으로 지어졌지만 기둥 위에 보를 얻는 만큼 층고가 높아지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단점 때문에 현재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그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벽식 구조의 아파트와 기둥식 라멘 구조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 정량적인 그 데이터를 많이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과제인 비용 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 모델 개발 및 7층 단지 구축 2019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식 그 라멘
구조 아파트가 벽식보다 경량 충격음은 6.4dB, 중량 충격음은 5.6dB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라멘식 구조가 더 경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라멘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약 3 내지 6% 정도 공사비가 더 올라간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식 구조가 30 내지 40년 만에 한 번씩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걸 비교하면 기동식 라멘 구조는 구조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비용을 검토를 하면 11 내지 18% 정도가 절약이 되고 철거하고 재건축 개수를 감안함으로써 온실가스는 17%,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85%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다만 라멘식이나 기둥식 구조로 바꾼다고 해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상 위층에서 나는 소음을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꼭 아파트 구조 변화가 아니더라도 당장의 층간소음 분쟁을 줄여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는 소음 알림이라고 하는 층간소음 알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 알림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위층에서 거주자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뭐 뛰거나 혹은 걷거나 할 때 그 소음이 아래층에서 불편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위층 세대에 알림이 형태로 이 패널에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수년 전 개발됐지만 오히려 분쟁을 조장할까 우려해 현장에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기술은 얼마든지 동기부여를 시켜주면 우리나라 건설사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그 동기부여는 뭐냐면 성능을 계속 개발하게끔 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선택하는 소비자가 그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에 온전히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은 내가 오늘 당장의 밤의 문제고 오늘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물으면서 호흡할 사람이 없는 거죠. 가장 우선 내세워야 될 것은 가장 현재 소비자들 입장, 거주자들, 입주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당장의 내 문제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나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나의 문제를 관리해 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파트마다 이제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활동을 아파트에 시켜보면 민원 자체가 60에서 80%씩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지원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몇몇 피해자들은 인터뷰를 꺼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들킬까 봐 층간소음 등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만 게시될 뿐 입주 이후에는 꽁꽁 감춰둬야 하는 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위드 층간소음 시대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해법을 물었습니다. 기술과 규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그런 바닥 충격 완충제의 시공 단가가 전체 평당 전체 건설 시공 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비용으로는 건설업계에서 바닥 충격 완충제에 대한 그런 연구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완충제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행과 맞물려 바닥을 두껍게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와 지원금 규모가 관건이지만 일단은 반가운 해법입니다. 해법을 두고도 외면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은 아파트공화국에 사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